여러분, 그 해외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그 대학교에서 했냐면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2가지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이고 2번째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도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최인철이라고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 행복심리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에는 저 따라하세요. 첫 번째, 유능감. 네, 일을 해야 해요. 얘가 작던 크던 소소하게 내가 어디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아주 큰 역할이 아니어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유능감에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2번째예요. 자유도입니다. 시작. 자유도. 이게 인간의 구성하는 요소 행복의 2번째 자유도입니다. 3번째 얘기할게요. 3번째 관계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또 걸리신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이 결국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때요, 유능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백수백조 돼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한가요? 우리는 유능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일거리에 조금은 감사한 마음에 인간은 일이 없으면 행복을 그닥 느끼지 못할 수도 있구나 를 짐작해 본다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유도입니다. 내가 꼼짝없이 묶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감을 느껴요. 겪어보시죠. 돈이 있는데 어딜 못 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있는데 돈이 안 돼. 그럼 우리는 그 자유도에 매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3번째가 뭐라고요?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뉴욕에서 석사로 공부를 할 때,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세대나 그 윗세대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뉴욕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손녀딸이 죽었습니다. NYU를 다니던 친구가, 뉴욕대를 다니던 친구가. 근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뉴욕대 앞에 차가 쌩쌩 달리지 못하는 그 거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거의 다 학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속 10도 못 밟는 곳이에요. 학교 바로 앞이, 정문 앞이라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정정 보도가 났습니다. 그 손녀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제가 유학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능감과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있는, 어쩌면 토롱성 같은 데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처럼 NYU에다가 건물 하나 때려봐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다음 세대에 이 사람이 경영인이 될 만큼 크고 있었던 친구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자살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완벽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안전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게 완벽하다 해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관계는요, 첫 번째, 가정 안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할 때 가정 안의 관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거를 2달 전에 정하고요.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정했을까? 말하는 방법에 거절하는 법, 공감하는 법, 이걸 1시간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고민한 게 1시간 안에 압축한다는 게 더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나답게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웬일이에요? 이 나답게라는 철학적 제목을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가 정말 머리를 뜯었어요. 그래서 이 나답게라는 거를 제가 계속 책을 보면서 고민한 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없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답게 못 살아졌던 사람을 만났을 때 있죠.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나답게 내 언어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답게라는 표현은 의지와 무관했던 나, 삶, 사람, 그 다음에 대화를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지와 무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의지와 무관했던 주어진 나,
나답게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원래 되게 쿨하고 센 언어를 써. 이렇게 뒤를 버리면 굉장히 센 언어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답게 난 살래. 왜? 그런 말하기를 배웠잖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답게는 분명히 성찰을 이룬 나답게여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답게 살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이거 저 꼬맹이 때 시작이에요. 아기 때 모습인데요. 저는 저의 의지와 다른 삶을 이때 살았죠. 많이들 그러죠, 이 시기가. 근데 저는 저답게 더 얘기를 못했던 아픔의 기간들이에요. 왜냐면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님의 의지로 제가 이민을 갔어요. 미국 텍사스에. 그래서 8살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의 세대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저는 79년이거든요. 79년은 원래 이민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급 정치인이셨어서 받아서 갔어요. 그때 그 시절에 이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 한국인이 거의 필리핀인 같은 존재감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백인 학교에 보내놓습니다. 친오빠랑 저랑. 그래서 백인 학교에, 좋은 학교에, 비싼 학교에 넣어서 인종차별을 그렇게 받아들였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한국인 딱 둘이었어요. 오빠랑 저요. 베프가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 보내줘요. 근데 제가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안 보내줘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기가? 그냥 싸겠죠. 근데 그 현상을 또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얘가 문제를 일으킨 아이처럼. 그러면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아이니까. 그러면 그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저한테는 불안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불안도는 또 어떻게 푸느냐가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초등학교를 한 8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되게 안정됐어야 되는데 고국에서 또 불안정을 좀 겪어요. 이제 문화차별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 미국 갔다 온 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으켜 세워요. 민정아 일어나, 한글 읽어봐. 근데 미국 갔다 온지 모르니까 너는 엄마가 초등학교 나왔니? 왜 한글을 안 떼고 왔니? 이렇게 휴밀레이트하는, 모욕하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저는. 학년이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초기에 한 달 반 지나면 어머니 상담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상담을 오고 나서 태도가 돌변해요,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왔어요.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돌변하는 거를 보고 저는 염증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아기 때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많이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고독함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저의 10년은 여러분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라는 미국을 접하긴 했었지만 이 조그만한 아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를 벗어난 환경에서 어른의 보호를 받아왔나요? 못 받아왔나요? 어른들의 보호를 못 받고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얼마나 구글 번역기 같은 얘기들을 서로가 하는지를 오늘 이 사연으로 말씀드릴 거야, 제 에피소드로. 초등학교 3, 4년까지 지나가면서 어떤 선생님도 저에게 이런 말을 묻지 않았어요. 민정아, 너는 왜 친구랑 얘기하기가 힘들어? 혹은 너는 왜 함구하니? 너는 왜 실어증 같은 증상이 있니? 물었다면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꼬맹이한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커요. 그죠? 어른들이죠. 근데 이 어른들이 어떤 대화를 못했어요? 마음을 서로 나누는 대화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교육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공교육에 반쯤 발을 담그고 있지만 공교육자는 더 철두철미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제가 돌아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어른다운 타인이 부재하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 중에 어른다운 성인이 없어요. 내가 40이고 50이고 60이라고 어른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많이 스쳐가는 사람들 보면 어른답지 못한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다운 타인의 부재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른다운 나의 지금 나이에 맞는 이 지인으로 만나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정상적 대화가 부재했어요. 어른의 모습에서 그 어른이 정상적인 대화. 민정아, 왜 친구가 불편할까? 말하는 게 불편할까? 왜 불편하지? 라고 말했으면 저는 백인 학교에서 사회를 보던 꼬맹이였거든요.
생일 파티에 사회를 보던 애였어요. 근데 말을 아예 잃었어요, 한국 와서. 얼마나 위축이 된 거를 십몇 년을 겪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정상적 대화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인지하실 건데, 정상적 대화는 친절할 때 친절하고, 사과할 때 사과하고, 고마움이나 서로가 날선 대화를 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공격적 기제를 쓰는지를 알아차리냐면요. 여러분, 단서입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배부르면 나눠 먹기 쉽죠. 야, 이거 너 먹어. 하기 쉽죠. 근데 배고프면요. 나눠 먹기 끔찍이 어렵습니다. 그죠? 대화를 할 때도 저는 보는 게 이거예요. 건강할 때는 막 티키타카 해요. 근데 이분한테 뭔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드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딱 할 때 방어 기제를 확 일으키시는, 그거 안 되는데요? 뭐 이러고 얼굴 탁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를 공격한다 생각해서 방어 기제로 팍 하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실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능동적 태도를 보여야 진짜 커뮤니케이션의 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무관했던 삶을 볼 때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아, 나답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때 한 번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간들의 그런 말들의 그런 타인이 함께 존재할 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요, 절대 원웨이가 아니에요. 쌍방향이에요. 한쪽만 교육한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쌍방향이 개선되고, 한 사람은 인지교육을 강화하는데 한 사람은 오류가 나요. 안 돼요. 얘가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향이 적합하게 교육을 하고 적합하게 진단이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자.